안녕하십니까. 저는 콘텐츠 하나 플랫폼에서 미디어 기술 운영부를 맡고 있는 박명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훅의 마이크로 서비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나 기술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순서는 훅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전의 상황, 도입 준비 및 구성, 도입 이후에 개선한 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훅은 유료 사용자 기반의 OTT 서비스인데요. 한 80개 정도의 라이브 채널과 20만 개 정도 VOD 컨텐츠 가지고 PC, 모바일, TV, 냉장고, 안드로이드 TV 등 다양한 엔스크린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훅은 2012년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2014년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했고 2017년에 오토 스케일링을 서비스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처음 적용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전입니다. 훅의 메인 API 서비스에는 일반적인 모노리틱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기터브와 젠킨스를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CI/CD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노리틱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플리케이션 상호 간에 의도하지 않는 장애들이 많이 간간히 있었고, 그러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QA가 증가되면서 서비스 개발이나 배포가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또 기능이나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서 빌드와 배포에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걸리기 시작하고 원복에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훅은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인데요. 인기 라이브 방송의 이용자 수는 화면의 그래프처럼 한 수분 이내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특히 방송이 종료될 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한 번에 메뉴로 이동하게 되고 또 다른 메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큰 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나에서 제공되는 오토 스케일링은 CPU 사용량을 측정해서 동작하는데 또한 CI/CD까지 무료하면 1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시간에는 미리 자원을 늘려놓는 방법을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도입 준비 및 구성 부분인데요. 2017년 7월경에 저희 대표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제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는 서비스 개편 작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에서는 서비스 안정성과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였는데요. 기존 단넷 기반의 API 서비스를 한 200개 이상으로 분리하기로 했고, 클라이언트는 200개의 서비스를 단일 도메인으로 해서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했는데요. 이 각각의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되어지고 관리도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오토 스케일링도 동작되어야 되고 클러스터링도 로드 밸런싱도 동작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 3명이서 저희 쪽 플랫폼 인프라 전체를 다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인원에서 많은 수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툴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커 수함이나 AWS ECS, 쿠버네티스 등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쿠버네티스를 콥스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가상 서버나 컨테이너, 서비스 디스커버리, 부하 분산 등 저희한테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에 대해서를 일괄적으로 제공을 해주었는데요. 또 콥스는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AWS 환경에서
아주 쉽게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단일 도메인을 클라이언트에서 단일 도메인을 사용해서 접속해야 했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적용이 필요했는데요. 저희한테 필요한 API 게이트웨이 기능으로는 서비스 생성에 복수의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는 것과 get, post와 같은 HTTP 메소드에 대한 구분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AWS의 API 게이트웨이와 엔진엑스, 인그레스, 폼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폼을 선택했는데 저희가 선택할 때만 해도 가장 많이 사용되던 상용의 API 게이트웨이였고 또 GUI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픈소스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이슈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엔진엑스 기반이어서 성능이나 안정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신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전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들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이언트까지 데이터를 전달함에 있어서 보안 강화도 되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API 연동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웹방화벽이 적용된 캐시 서비스를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전면에 위치시켜서 기본적인 성능과 보안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용도에 따라서 UI, UX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외부 API와 비즈니스 로직을 주로 담당하는 내부 API로 나눠서 개발을 단순화하고 이런 단순화된 부분이 다시 성능이나 보안적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속도 향상을 위해서 NoSQL에 대해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몽고나 카산드라 이런 NoSQL은 마이크로 서비스 이전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개인화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면서 좀 더 속도 향상을 위해서 NoSQL을 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비실시간성 데이터는 캣을 이용해서 RDBMS와 몽고DB를 동기화시키면서 운영하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청 자체는 몽고DB에서 이루어지게 하였고요. 실시간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몽고DB와 실시간적으로 이제 몽고DB와 DBMS를 동기화하는데 최대한 몽고DB를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RDBMS로 요청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또 API 게이트 서비스에서 이렇게 몽고나 아니면 DBMS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레디스를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레디스를 최대한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 향상이나 또 RDBMS랑 몽고에 대한 부하를 최대한 경감하도록 잡았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어떤 수집하던 시청 데이터에서 추가적으로 개인화가 강화되면서 UI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메시지에 대한 수신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의 이벤트 메시지를 어떤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이 필요했고 1:n으로 해서 메시지를 굉장히 빠르고 어떤 안전하게 그리고 고가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카프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카프카 통해서 하루에 한 3억에서 4억 건 정도 이벤트 메시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평균 한 100에서 200ms 정도면 거의 카프카를 지나서 전달되는 것 같고요. 운영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회원가입이나 결제 이런 거 같이 어떤 트랜잭션을 요구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서비스가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적합한 CI/CD 환경이 필요했는데요. 기존에 서비스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운영자가 배포를 대행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기터브와 젠킨스를 어떤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는 형태로 CI/CD를 구성을 할 경우에 비용적으로도 증가가 꽤 일어나고 보안 이슈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고요. 깃랩을 이용하는 CI/CD 구성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았는데 개발자가 배포하는 환경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떤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는 git 명령으로 해서 git랩에다가 소스를 업데이트하고 git랩 파이프라인을 웹 기반으로 접속해서 소스의 git랩 런너를 이용해서 소스에 대한 빌드와 컨테이너 빌드에서 git랩의 컨테이너 저장소에 저장한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 여러가지 오토스케일러 등을 배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규 파드를 운영 환경에 전체 배포하기 전에 어떤 사전의 정상 동작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동일 서비스에 하나의 신규 파드만 가지는 카나리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개발자가 이 신규 파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 다음에 전체 배포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요거에 대한 동작 자체는 앞에 있었던 git랩의 파이프라인 페이지에서 모두 제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기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수분 이내 파드에 대한 어떤 빠른 용량 증설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신규 파드가 증설되는 과정에 노드에 여유 자원이 없게 되면은 노드 증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노드 증설에 필요한 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이 수분 이내의 어떤 파드의 용량 증설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 노드 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낮은 순위의 큰 용량의 더미 파드를 이용하는 오버 프로비저닝 구성을 하였고요. 동작 방식은 신규 파드를 생성해야 되는데 노드 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 더미 파드를 삭제하고 그 더미 파드가 삭제된 자리에 서비스에 필요한 신규 파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더미 파드는 나중에 노드가 다시 추가되면은 다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서비스 관제와 장애 분석을 위한 환경 구성도 필요한데요. 저희는 엘라스틱서치와 로그스탯이 키바나, 프로메테우스 등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였고요. 프로메테우스에서 엘라스틱서치의 API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의 여러가지 로고들을 받아서 관제에 필요한 부분을 슬랙으로 보내든 아니면 상황실에서 보게 하든 이런 서비스 관제에 사용을 하였고요. 키바나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웹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 로고를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에러 로고,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로 나오는 에러 로고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비정상 파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상태 확인하고 재기동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는 셀프 힐링이라는 기능으로 해서 비정상 파드를 자동으로 재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 동작 자체, 그러니까 비정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CLI나 TCP 포트 체크, HTTP 체크 등의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저희는 단순 HTTP 체크가 아니라 최소한의 서비스 로직이 적용된 URL을 별도로 만들고 이것을 체크하게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운영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에 사용할 스테이징 환경이 구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스테이징 환경을 위해서 클러스터 내부 외부 연동을 위해서 별도의 스테이징 DNS를 만들어서 쿠베 DNS에 등록하고 클라이언트도 저 스테이징 DNS를 설정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였고요. 또 DNS 사용이 어려운 외부 연동에 대해서 콘피그 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환경 변수로 전달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기능은 엔지니엑스 프록시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랑 최대한 동일한 기능을 동작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이렇게 방금 했던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서비스를 구성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도입 이후에 개선된 사항들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로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처음엔 로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 자체를 잘 못했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이제 모니터링 항목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로는 디플로이먼트에서 목표 파드 수량하고 현재 파드 수량이 일정 시간 이상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이 노드를 생성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나 또는 하나의 디플로이먼트 안에서 파드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계속 재기동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API 게이트웨이에서 API 서비스에 502 배드 게이트웨이 에러가 어떤 다수 나오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는 해당 디플로이먼트에서 어떤 파드가 재기동이 되거나 아니면 파드는 살아있는데 행이 걸려가지고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서비스에 저희가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빠른 변화에도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어떤 서비스 오픈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변경 작업들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초기에 파드를 설계할 때는 어떤 운영 자원을 저희가 CPU 코어 하나를 그냥 파드 하나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원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사양의 파드를 소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모니터링한 결과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파드의 평균 CPU 사용률이 굉장히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파드의 어떤 자원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줄이고 대신 파드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어떤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기본 파드 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빠른 응답 속도와 좀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파드의 자원이 기본적으로 2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면서 어떤 파드의 CPU 사용량 수집이 예민하게 동작하게 됐고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이 좀 더 빨리 동작하고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노드의 어떤 CPU, 메모리, 디스크 같은 운영 효율에 대한 개선 작업도 하게 되는데요. 앞페이지처럼 저희가 파드의 높은 CPU 사용을 예상하고 AWS에서 CPU가 자원을 많이 제공하는 어떤 컴퓨팅 최적화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C5 계열 어떤 장비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처음 오픈할 때는 C4였다가 오픈하면서 좀 이따 C5로 바꿨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파드의 CPU 사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드의 CPU 사용률도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CPU 코어 수는 절반, 메모리는 2배, 그리고 비용은 한 30-40% 정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인 그 메모리 최적화 모델 R5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모델로 그 노드의 사양을 변경했습니다. 외부 API에서 내부 API로의 연동해서 굉장히 간헐적인 어떤 응답 지연 현상이 계속 존재했었는데요. 원인으로는 쿠베DNS에서 외부 DNS를 사용하는 내부 ELB 도메인 조회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에는 알려졌던 버그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버전에서 이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 API 연동의 ELB 대신 바로 클러스터 도메인을 사용하는 내부 API 게이트웨이 사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DNS 이용이 최소화되면서 응답 속도와 안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다 보면 노드 내에 자원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파드 생성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긴랩에서 그룹명을 관리적인 목적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변경한 후에 오토 스케일링으로 인한 어떤 파드 생성이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랩이 그룹이 변경되면 컨테이너 저장소와 어떤 컨테이너 저장소에 대한 경로가 같이 바뀌게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예전 경로를 알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그룹명이 변경되면 코드 변경이 없어도 컨테이너 빌드와 디플로이먼트만 재배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특별한 이슈는 없어집니다. Node.js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떤 신규 생성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의 경우는 npm start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면서 어떤 이 npm start는
기동하면서 Node.js 라이브러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체크합니다. 이 업데이트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그냥 파드 생성의 실패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기동에 npm start 대신 노드 명령으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도록 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다 보면 클러스터 버전, 쿠버네티스의 버전을 올릴 수도 있고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변경할 수도 있고 노드의 사양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클러스터는 업그레이드되고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운영 중인 클러스터를 온라인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적어도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운영자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그 선택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신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QA를 진행하고 클러스터를 통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평일 주간에 서비스 무정지로 진행을 하고 어떤 콜센터나 이런 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걸 바로바로 확인해 가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원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테스트해가지고 2017년 말에 구축한 걸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기능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기능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규 기능에 대해서 사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존 클러스터는 콥스 기반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AWS EKS를 도입하였습니다. AWS EKS가 대략 콥스보다는 한 2개, 마이너 버전으로 2개 정도 빨리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빨리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향후에 지금 거에서 좀 더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구도화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다 보면 장애는 나는데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툴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는 이제 대부분 외부 API에서 표현된다는 게 API에서 여러 가지 에러가 보이는 그런 거는 외부 IP지만 원인의 상당수는 내부 API였습니다. 근데 내부 API는 여러 가지 다수 외부 API를 연동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부 API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나는 API를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API 사이의 통신에 태그를 추가해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드의 오토 스케일링 조건을 다양화하려고 그러는데요.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오토 스케일링의 어떤 그 기준으로는 CPU 사용량만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를 하면서 개발 언어의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단넷하고 자바 기반 서비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넷과 자바 기반 서비스에서는 요청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때 어떤 CPU 증가는 안 하고 응답 속도만 지연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을 굉장히 잘하면 괜찮겠지만 일단 시스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PU 사용량에 추가로 요청 건수, 응답 시간, 에러율 등을 반영해서 어떤 좀 더 유연한 동작을 하게 하렵니다. 저희는 스테이트 풀셋과 스테이트리스 서비스를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테이트 풀셋 서비스는 이제 로컬 저장소를 사용하는 주키퍼, 몽고, 카프카, 카산드라, 레디스 이런 서비스들을 의미하는데 로컬 저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드를 이동시킨다든가 어떤 하드의 개수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스테이트 풀셋과 스테이트 리스 서비스를 분리해서 각각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저희 입장에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AWS를 사용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RI와 온디맨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RI는 계약 기간 동안 모델을 바꾸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향후엔 어떤 VM 관리가 필요 없는 파게이트를 쓰거나 아직 쿠버네티스용으로는 나오진 않지만 향후에 나온다면 파게이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저렴하게 VM을 사용이 가능한 어떤 스파드 인스턴스를 이용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그 주기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재빌드와 재배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빌드와 배포, 그러니까 이렇게 재빌드와 재배포를 계속 한다는 건 빌드, 배포, 동작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한다고 적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서비스 배포한 지 한 1년 정도 된 서비스 코드에 대해서 배포 버튼을 누르려고 그러면 가끔 이제 살떨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회피하고 계속 얘는 항상 배포가 가능하다 이런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메모리 누수나 운영 상황에서 임시 파일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가비지들이 주기적으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올라갈 거고요. 컨테이너의 OS와 앱,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설령 해킹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하루에 한 번씩 배포한다 그러면 그거의 생명은 하루 미만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API 게이트웨이에서 콩을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오픈 소스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신 걸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건 아닙니다. 그냥 네. 오픈 소스로 씁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만 사용하시면서 이제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나 장애나 이런 건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장애는 없었고요. 콩 본사에서 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견적까지 다 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 2억, 3억 이 정도 넘어갔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규모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다음에 GUI 버전은 대신하는 건 콩가라 그래서 오픈 소스로 해서 어떤 GUI 환경의 서비스 넣었다 뺐다 삭제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엔진엑스 기반이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서비스가 현재는 한 30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콩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자원을 줄이긴 했는데 콩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좀 많이 쓰는데 전반적으로 CPU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오늘